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니다. 제가 작년 12월 8일에 그러니까 이제 제 이 유튜브에 마지막 영상을 한 편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꼬박 4개월 동안을 이제 잠적하게 되었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양해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작년 8월에 출간한 김일성 이 책이 이제 세상에 나온 뒤로 이 책이 원체 편폭이 너무 크고 또 비싸기까지 해서 잘 팔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하긴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김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요즘의 젊은이들은 아마 이런 데 대하여 거의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한국에 보면 좀 크다 하는 그런 대학들에는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전문 역사학과가 있고 또 서울에 몇몇 큰 대학들에는 전문 북한의 역사를 연구하는 북한 학과가 있는 이런 대학들이 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학자나 교수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연구생들이 이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이 책을 구해다가 다 읽었더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 몇 곳 대학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책 덕분에 제가 이 책의 저자인 제가 한국에 좀 알려지면서 대학들로부터 이제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당장 날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비대면 특강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몇 곳 대학들에서 이제 저한테 만주의 동부항일연구원과 관련한 연구 논문들을 이제 함께 만들어 볼 수 없겠느냐는 그런 의향을 내비치더군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짤막한 한두 편의 논문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만주의 항일투쟁 역사, 그러니까 이제 주요하게는 만주에서의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투쟁 역사를 집대성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하게 이제 방대한 분량의 그런 연구 총서를 시리즈로 이제 함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제안이 서울에서 이제 2곳, 그리고 지방에 1곳, 이렇게 3곳이 있는 대학들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아직 어느 대학과 함께 이 활동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 바는 없는데, 하여튼 여기에 이제 대비해서 자료 준비를 이제 좀 하다 보니, 원래는 한 2달 정도면 이제 자료들을 다 이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별로 고민도 깊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이 김일성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수집해 두었던 자료들이 아주 굉장하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좀 더 보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그동안 원래 정설로 거의 이제 변함이 없이 이제 정설로 자리매겨져 있던 그런 역사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내용 자체가 아주 새로 발굴되는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결과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솔직히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이제 딱 하나만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저희 이 유튜브 방송에서 아주 오래전에 작년 봄인가 여름 어느 때 이미 들려드렸던 적이 있는 오성윤에 대해서 이분이 1930년대 만주의 항일연문에서는 정광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던 유명한 분이 아니고 뭡니까? 한국이 독립운동사에서는 이제 굉장하게 유명하여 김원봉하고도 이제 거의 쌍벽을 이루다시피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25년 6월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유명한 황포공관학교가 이제 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행사장에 당시 황포공관학교에 와서 주재하고 있었던 소련 군사고문들과 함께 행사장에 있었다는 그런 자료가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발굴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처럼 소중한 그 자료 속의 내용들을 작년 8월에 출간했던 김일성 이 책 속에다가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거의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계속 자료 수집을 진행하면서 특히 이때의 오승윤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이 파고드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주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그 자료들 가운데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연들, 에 하면 1925년에 정광이 어떻게 누구의 소개로 어떤 도경을 통하여 황포공관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엽 사이에 황포공관학교에서 공부했거나 또는 교관으로 취임했었던 한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은 모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니고 뭡니까? 특히 이제 그 교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해방 후 북한에서 민족 보위상이 되었던 최용건이나 그리고 이제 오늘날 중국에서는 굉장하게 추앙받는 양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최용건과 양림 같은 사람들은 황포공관학교보다 훨씬 먼저 존재했었던 중국에서 굉장하게 유명한 그리고 오래된 운남 강무당에서 이제 군사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 운남 강무당에서 군사교육을 마치고는 이제 황포공관학교 교관으로 올 수 있었던 데 반해서 그리고 이제 시간상에서 볼 때도 이제 이 최용건이나 양림은 오성년에 비해서 훨씬 뒤인 1927년경에 이제 황포공관학교에 와서 취임했던 데 반해서 오성년은 황포공관학교가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되었던 바로 그 이듬해부터 이 학교에 와서 부임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한인들 가운데서 가장 일찍 황포공관학교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성윤, 그러니까 이제 만주의 항일부대에서 정광으로 알려졌던 이 사람은 얼마나 희한한 인물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김일성 이 책을 이제 출판할 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 책의 마지막 원고를 심혈할 때까지도 미처 알아내지 못했던 이 오성윤에 관한 어떤 비밀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들이 바로 최근까지도 또 새롭게 발굴되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근거 자료, 출처 등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오성윤이 1925년 6월 황포공관학교 설립 기념 1주년 행사에 소형 군사고문과 함께 이 행사장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 황포공관학교에 러시아어 교관으로 취임하게 되었던 그 전후 과정에 대하여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920년대 초엽,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보다도 소련 공산당과 먼저 제휴를 맺고 소련 공산당이 도움을 받았던 정당은 공산당이 아니라 국민당이었습니다. 이 국민당의 창시자인 손중산이 1923년에 소련 공산당이 도움을 받아서 모스크바에 중산대학을 설립하는 일에 착수하여 정확하게는 이듬해 1924년에 정식 교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손중산의 본명은 손문이고 중산이란 이 손문의 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중산의 호를 따서 모스크바의 그 대학을 중산대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소련 공산당에서는 코민텔은, 즉 국제당을 말합니다. 이 코민텔은 동방부에 위탁하여 중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제1차적으로는 국민당에서 먼저 자국 내에서 이제 1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 코민테른에서 파견한 특파원이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 이 학생들에 대한 정치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민당은 이 중산대학에서 장차 국민당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젊은 정치 간부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한편 또 황포공관학교를 설립하는 일에도 이제 박차를 가했는데, 두 말할 것도 없이 황포공관학교에서는 이제 군사 간부를 이제 배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23년부터 시작하여 먼저 모스크바에서 중산대학을 설립하고 다시 이듬해 6월에는 중국 본토 안에 공관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공관학교가 바로 황포공관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간부는 중산대학에서, 그리고 군사간부는 황포공관학교에서 배양하려는 이런 목적하에서 1923년과 1924년 사이에 선으로 이 두 학교가 육속 이제 모스크바와 중국의 공동성에서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간부 학교인 중산대학이 1924년에 설립되었던 황포공관학교보다도 한 해 앞서 1923년에 이제 설립될 때 국민당에서 이제 먼저 유학생을 한 100여 명을 모집하고 그 모집하는 과정이 이제 한 반년쯤 걸리고 이후에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으로부터 직접 파견받고 나온 특사가 직접 중국까지 들어가서 국민당에서 그동안 모집해 놓은 한 100여 명 남짓한 학생들을 최종 심사한 뒤에 그 가운데서 이제 40여 명을 추려내고 60여 명만 모스크바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별히 기억해 두어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그러니까 이 20년 사이에 그 소련 공산당이 이제 코민테른, 즉 국지당의 이름으로 뭐 특파원 또는 순시원, 뭐 특사 이러한 이름을 달아서 아주 많은 주요한 그 인물들을 중국에 파견하거나 했는데, 특히 1930년대 항일투쟁 기간에는 특별히 이제 그 코민테른 순시원들이 아주 많이 이제 드나들었지만 스탈린으로부터 직접 위임받고 스탈린이 파견하에 스탈린을 대신하는 정권 대사로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아주 주요한 일을 처리했던, 말하자면 이제 스탈린의 특명 정권 특사는 선후 모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하일 브로딘이라고 부르는 소련 정부의 아주 유명한 외교관인데, 이 사람이 1924년 7월에 스탈린으로부터 직접 파견받고 손중산에게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국민당 주재 소련 정부 정권 특사의 신분으로 중산대학에 보내는 학생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중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소련 대사관에서도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미하일 브로딘의 추천서가 있어야 유학생 비자를 발급해 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1924년 7월에 처음 중국으로 나올 때 이 사람이 그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니까 코민테른으로부터 이제 통역관을 한 사람 추천받았는데, 당시 코민테른 동방부,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한국 등 그 아시아 쪽 나라들의 공산당 활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이제 코민테른 동방부였는데, 이 동방부의 부장은 당시 모스크바 동방대학의 부총장직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하일 브로딘의 통역관을 동방대학의 학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 이제 선출하게 됐는데, 미하일 브로딘이 이제 어떤 요구를 제출했느냐면, 당시 그 중국의 그 국민당이 이제 본거지를 틀고 있었던 광동성 광주는 그 서양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한국인들도 적지 않았어요. 우리 그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유명한 신규식 같은 그런 그 운동가들이 그때 모두 광동에 와서 그 손중산과 교류를 하고 있었고, 또 이런 연줄로 이제 얼마나 많은 한인 청년들이 후에 황포공관학교에도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래 이제 그때 그 미하일 브로딘이 직접 스탈린으로부터 파견받고 중국 국민당 주재 소련공산당의 정권 특사로 나갈 때 동방대학의 학생들 가운데서 이 미하일 브로딘의 중국어 통역을 한 사람 선발하게 됐는데, 근데 이 브로딘의 요구가 가능하면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일본어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없을까고 그렇게 요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때 동방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들 가운데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지어는 이제 독일어까지도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젊은이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오성균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성균이 나이가 그때 20대였는데, 1898년생이니까 아마 1924년이면 정확하게 26살이 되는군요. 그리고 그때 이 미하일 브로딘이 손중산에게로 파견받고 온 뒤에는 그의 국민당 내 공식 직함은 코민테른의 대표 겸 소련 정부에서 국민당에 파견한 정권 특명 고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 주재하고 있던 소련 대사관의 대사는 물론이고 각지 영사관의 영사들도 미하일 브로딘의 이런 지시를 들어야 했는데, 예를 들면 1927년에 중국 공산당의 유명한 지도자의 한 사람인 이대소라고 있죠.
중국어로는 이제 리다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북경에서 그 장장님이 군대가 붙잡자고 하자 이제 소련대사관으로 휘신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때 장장님이 이제 당장 소련대사관에 쳐들어가서라도 이 이대소를 붙잡아내려고 막 협박하는 바람에 대사관에서는 외교부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소련 정부 외교부에다 청시됐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에서는 어떤 대답이 왔느냐면, 당시 그 광동성에 국민당에 파견받고 나와서 이제 고문으로 있었던 미하일 그 브로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미하일 브로딘이 이제 소련 대사관이 지시하여 이대소를 장장님에게 넘겨주라고 허락했다는 자료가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대소가 소련 대사관에 피신에 들어갔지만 결국 보호받지 못하고 이제 장장님 군대에게 이제 넘겨져서 결국 이제 북경에서 처형당하지 않고 어쨌습니까? 자, 바로 이 미하일 브로딘이 스탈린으로부터 가장 일찍, 그러니까 처음 특사 자격으로 중국 국민당에 파견받고 나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중국으로 나올 때 데리고 나왔던 통역관이 바로 오성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1927년 2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특사로 또 중국에 나왔느냐면, 당시 그 코민테른에서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공산당 문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그 동방부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방부의 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파벨 미프라고 부르는,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미프라고 부르는데, 보통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냥 미프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당시 소련에서는 알아주는 이런 역사학자 겸 경제학자였고, 또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교육가로도 유명했죠. 그 코민테른 동방부 부장 겸 바로 그 모스크바 중산대학의 총장직도 겸직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희한하게도 그 1924년 7월에 이제 스탈린의 첫 번째 특사로 그 미하일 브로딘이 중국의 국민당에 이제 파견받고 나갈 때 동방대학의 학생들 속에서 오성윤을 이제 통역관으로 선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파벨 미프였는가 하면, 그로부터 3년 뒤인 1927년에 이 파벨 미프가 스탈린의 두 번째 특사가 되어서 이번에는 국민당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으로 파견받고 나갈 때 역시 통역관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파벨 미프가 그때 이제 코민테른 동방부 부장 겸 중산대학교 총장이었던 신분이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중산대학의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가장 믿고도 사랑하는 제자를 선발할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1927년 2월에 스탈린이 두 번째 특사였던 파벨 미프가 중국 공산당으로 파견받고 나올 때, 당시 중국 공산당이 중앙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수뇌부죠. 그 국민당의 수뇌부는 그때 광동성 광주에 있었고, 공산당의 수뇌부는 상해에 본부지를 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27년 2월에 스탈린의 두 번째 특사인 파벨 미프가 이제 중국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파견받고 나올 때 통역으로 데리고 왔던 중산대학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이름이 진소위인데 중국어로는 전소위라고 부릅니다. 후에는 이름을 고쳤죠. 바로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의 하나인 왕명이었습니다. 중국의 그 근현대사에 대하여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왕명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그 왕명 강생하면 그 음모가 야신가로 이제 매도되고, 또 1940년대 연안에서는 모태동과 이제 거의 물과 불이 뒤에서 싸움을 벌였던 그 유명한 인물이 아니고 뭡니까?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역사에서 아주 초기의 그 볼시비키 지도자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나이도 젊고 또 직위도 굉장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는 그 모태동에게 보복당할까봐 이제 병을 핑계대고 소련으로 들어간 뒤에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모스크바에서 살았습니다. 하긴 그 과거에 모태동과 이제 모순이 있었거나 또는 모태동에게 이제 믿게 보였던 사람들은 해방 후 중국에서 이제 특히 그 문화대혁명 기간에 무사하게 넘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모두 박해를 받고 자살했거나 아니면 그 병에 걸렸어도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이제 구박당하다가 거의 다 죽고 말았죠. 그런데 이 왕명은
소련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이제 모 대통령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1974년까지 살았는데 죽기 전까지 계속 모 대통령을 욕하는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회고록도 있고 전기도 있고 또 젊은 이 사람이 이름으로 된 전집도 이제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명이 1930년대 초중반기 동안 코민테른에 주재하면서 중국 공산당 대표단 단장의 신분으로 계속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만주의 항일 운동을 총지휘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바로 이 왕명을 데리고 중국으로 왔던 스탈린이 두 번째 특사가 이제 파벨 미프였고 첫 번째 특사가 미하일 브로딘이었다면 이 미하일 브로딘과 함께 왔던 통역관 오성윤. 그러니까 이 오성윤이 이제 왕명에게 비하면 훨씬 그 선배이고 먼저 중국에 나왔던 인물이죠. 바로 이 오성윤이 1930년대 만주에서 정광이라는 또 다른 별명을 사용하면서 주야에는 그 남만지방에서 이 지방의 항일연군을 거의 총지휘하다시피 통솔했던 인물이죠. 북한의 김일성은 바로 이 오성윤의 직계부하였고 또 어디 김일성 뿐입니까? 남만지방에서 활동했던 항일연군 제1군과 2군의 모든 한인 지휘관들, 이하면 그 1군에는 이홍광, 2군에는 김일성, 이들이 모두 이 오성윤의 어린 제자나 다를 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성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오성윤이라는 인물이 너무도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오성윤의 인생 전반에 걸쳐 있는 행적이 흩어져 버리는 퍼즐처럼 아무리 주워 모아도 잘 맞춰지지가 않아요. 제가 김일성 이제 이 책을 집필하면서 나름대로 오성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아주 많이 그리고 아주 소상하게 잘 소개했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1925년 6월에 황포공관학교 러시아 교관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었던 그 전후의 자세한 사연과 맥락에 대해서는 정말 최근에야 비로소 새롭게 알게 된 것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이제 어쩌면 내일이나 모레는 또 어떤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어 나올지 아무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새로 발굴되는 자료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연도 그렇지 않고 뭡니까? 스탈린이 1920년대에 선후 2차례에 걸쳐서 한 차례는 손중산이 국민당에 그리고 다른 한 차례는 당시 공산당이 당 총석이었던 진복수, 중국어로는 천두슈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당 총석으로 있었던 중국 공산당에 각각 파견한 바 있었던 특사들인 미하일 브로딘과 파벨 미프가 중국으로 나올 때 각각 동방대학과 중산대학에서 선발했던 통역관이 다름 아닌 오성윤, 즉 정광과 왕명이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왕명은 그 미하일 브로딘과 오성윤이 오늘의 그 중국 광동성 광주에서 국민당이 모집했던 중산대학 유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또 그리고 이제 그 왕명이 후에는 중국 공산당 코민테른 대표단 단장이 되어 모스크바에 주재하면서 만주의 항일투쟁을 총지휘했다는 사실. 그리고 또 더 재미있는 정말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일은 이 기간에 그 이름을 마리아 쿠친스키라고 부르는 그 코민테른에서 파견한 20대 미모의 아주 젊은 여간첩이 하나 있는데 이 여간첩은 독일 여자인데 당시 그 소련 홍군 정보원으로도 활동했어요. 이 여자가 1934년에 무전기를 휴대하고 만주 봉천에 들어와 잠복하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남만까지 오성윤을 찾아와서 만나고 돌아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연은 이 마리아 쿠친스키라고 부르는 그 본명이 독일어로 어슐라 마리아 쿠친스키, 이 독일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자가 2000년까지 독일에서 살았어요. 이 여자가 그 생전에 남겨놓은 소냐의 보고라는 이런 제목의 회고록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번역돼 출간되었는데 이 회고록 속에 바로 위의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라는 이 바닷속에 천착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끝없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한 조각씩 또는 한 오릭씩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주워다가 이제 퍼즐로 맞춰보기도 하고 또 실로 꿰어서 이제 한 줄로 쭉 나열해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증거도 보완하면서 그때의 역사의 원상을
환원하여 복귀시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특히 만주의 항일 역사에 대하여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리고 이 방면이 학문에 종사하고 계신 학자나 교수, 연구가들은 1925년 6월 황봉관학교 설립 기념 1주년 기념식에 소련 구사 고문들과 함께 참가했던 유일한 한인, 이 오성균이 어떻게 되어 여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20년대에 스탈린으로부터 직접 파견받고 중국에 나왔던 특사들로 1924년에 국민당이 고문으로 나왔던 미하일 브로딘과 그의 통역관 오성윤, 그리고 1927년 2월에 이번에는 공산당이 고문으로 나왔던 파벨 미프와 그의 통역관 왕명, 그리고 1934년에는 만주의 항일투쟁을 총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코민테른 중공 대표단 단장이 되었던 왕명으로부터 파견받고 만주에 나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었던 소련 홍군의 20대의 여간첩 마리아 쿠친스키가 남만까지 와서 오정윤을 만나고 돌아갔던 내막, 이것이 제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이며 조만간에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완해서 이 정광에 관한 전문 서적을 집필할 때 모조리 이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았군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여느 책에서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던, 말하자면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그 자료들 속의 부분 내용들입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서도 또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역시 최근에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